자, 우리가 전번 시간에 강의를 했던 내용들은 주로 이제 지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그. 지그가 왜 필요하냐면 고장 수리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빨리 고장 부위를 빨리 찾아내서 빨리 수리를 해서 수리의 작업 공수를 줄일 것이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필수적인 지그는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본강에 들어와서 인버터 및 드라이버 회로 해석 및 동작 분석, 고장 점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인버터 드라이버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다고 얘기했었죠? 자, 여러분들이 그 교육을 하면서 강의를 잘 들으신 분들은 인버터는 뭐 하는 거다, 드라이버는 뭐 하는 거다 하는 얘기를 알고 있을 겁니다. 다시 리뷰를 좀 드리자면, 인버터는 우리가 액정 자체는 TV든 모니터든 액정 자체는 자체 발광이 아닙니다. QLED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광원을 쏴줘야 되는데 그 광원 방식이 교류를 인가해서 고압 방전을 통해서 백라이트를 켜는 인버터 방식이냐, 아니면은 LED 백라이트를 우리가 직류를 공급해서 LED 백라이트를 켜는 방식에 따라서 전원 공급 장치가 틀리다, 그런 얘기를 드렸죠. 인버터는 뭡니까? CCFL, 즉 형광등을 켜기 위한 전원 공급 장치가 인버터다. 드라이버는 뭐냐? LED 백라이트, 즉 LED는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 있는 전자 소자이기 때문에 LED 백라이트를 점등을 하기 위한 전원 공급 장치가 바로 드라이버다, 또는 컨버터라는 용어도 쓴다고 그랬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게 말하는, 지금 공부하는 거기에 대한 회로 해석입니다. 자, 우리가 보면 인버터나 드라이버가 이 분리형이 있고, 아니면 립스보드, SMPS하고 인버터가 이렇게 통합되어 있는 게 있고, SMPS하고 드라이버가 같이 통합되어 있는, 이걸 우리가 립스보드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LCD 인버터 파워 서플라이. 그래서 이제 모니터에서는 보통 이렇게 통합형 보드를 립스보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TV에서는 보통 SMPS라고 얘기를 하는데, 립스보드라는 용어 써도 관계는 없습니다. TV도 이렇게 이 드라이버가 따로 분리돼서 별도의 독립된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있고, 이렇게 SMPS에 통합돼서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방향은 전부 다 통합화 추세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통합해서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버터나 드라이버의 대표적인 고장 증상으로 보면, 보통 이제 LCD 모니터나 LED 모니터 같은 경우는 이 백라이트, 즉 CCFL이나 LED 백라이트가 손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CCFL 같은 이런 그 백라이트는 보통 우리가 평균 25,000시간의 그 시간을 갖고 수명이 보통 얘기를 하지만, LED는 그거보다 또 길다고 얘기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LED의 어떤 제조사의 품질이라든가 어떤 가격에 따라서 수명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다 하는 얘기죠. 그거는 우리가 뭐 길다 나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지금 이 고장 중에서 제일 많은 부분을 점유하는 부분이 이제 백라이트가 많이 나가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좀 뭐가 문제냐면은, 이제 그 AD 보드로부터 온오프 시그널이 AD 보드의 스위칭 회로를 통해서 온오프 시그널이 오는데, 그 온오프 시그널 스위칭 회로가 TR이 손상이 돼서 온오프 시그널이 이제 PWM으로 이네블로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는 현상이 생긴다. 그런 증상이 또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요 스위칭부, PWM과 FET가 둘이 공조해서 우리가 어떤 그 DC를 AC화를 만들어내는 스위칭 회로가 있는데, 여기 지금 FET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이 두 개가 있는데 보통 한 개가 많이 손상이 되면 나간다는 얘기죠. 쇼트가 나거나 이런 질행성 불량이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손상이 많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12V를 동작 전압 12V를 공급해 항상 콘덴서를 거치게 된다 그랬죠. 보통 이 튜닝 콘덴서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손상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CCFL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CCFL 커넥터 바로 앞에 보면은 이 세라믹 콘덴서 두 개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밸러스트 캐피시터라고 얘기를 한다. 이 전류의 량을 조절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얘가 손상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보면 타가지고 이게 이 색깔이 노르스름하게 변화 있는 것도 있고, 이 세라믹 막이 터진 경우도 있고, 이런 걸 많이 보시겠죠. 그래서 이런 인버터 같은 경우 이런 불량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버, LED 백라이트를 켜기 위한 전원 공급 장치인 드라이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FET가 많이 나갑니다. 콘덴서 역시도 단골 메뉴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나가는 게 뭐냐면은, 이제 여기 지금 요 PWM도 손상이 좀 많이 되는 편이에요. 요게, PWM도. 예, 그래서 요런 이제 대표적인 고장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는 내용을 여러분이 참조해가지고 이제 고장 수리가 들어왔다 그러면 백라이트 안 켜진다 그러면은 안 켜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이런 이제 스위칭볼을 양부 판별해야 되겠죠. 콘덴서 같은 경우 우리가 눈으로 용량 감퇴된 거는 이게 지금 요 방폭병이라고 해요. 전액 콘덴서는 전액이 터지면서 튀지 않게끔 이 방폭병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불룩 튀어나왔다든가 아니면 이게 찢어져 가지고 전액이 흘렀다든가 이런 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우리가 양부 판별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전번 시간에도 이 구분하는 방법을 얘기했지만 CCFL키는 전원 공급장 인버터는 이 트랜스가 반드시 있다는 얘기죠. 왜? CCFL은 교류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12V, DC 12V를 SMPS로 인가받아서 여기 지금 PW가 FET 공지에서 DC를 AC화한다. 이게 AC화한다. AC화하게 해가지고 그 만들어진 그 AC 형태의 교육 신호는 어디 가면 트랜스 1차 측에 공급하는 거죠. 트랜스 1차 측에. CCFL은 고압 방전을 이용해서 형광등을 켜기 때문에 2차 측에 건선이 많이 감겨졌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건선비에 따라서 유도 기전력이 커지거나 작아지기 때문에 자 1차, 2차 측이 유도 기전력을 많게 하려고 그러면 코일을 많이 감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버터 이 고주파 트랜스를 떼어가지고 보면은 2차 측에 건선이 굉장히 많이 감겨져 있습니다. 그 2차 측이죠. 예. 그래서 15,000V를 공급해서 형광등을 켜는 방식인데 드라이버는 어떻게 냐 드라이버는 여기 이 고주파 트랜스가 없으면 얘는 우리가 당연히 LED 드라이버라고 봐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은 LED는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기 때문에 교류를 공급해주면 안 켜진단 말이죠. 그래서 DC 12V를 받아서 이 PWM과 FET 공지에서 DC를 AC화로 만든다는 얘기죠. 왜? LED 개수에 따라서 일정 전압이 틀려요. LED 개수가 10개 있는 게 있고 50개 있는 게 있고 100개 달린 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보통 LED는 3V짜리를 많이 쓰는데 뭐 LED 패키지는 보통 3V, 6V, 9V인데 보통 3V, 6V를 많이 씁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3V를 쓰는데 LED 개수가 10개다 그러면 뭡니까? 30V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PWM과 FET 그 소자 개수에 따라서 요 이제 소자가 틀리겠죠. 그래서 DC를 여기서 AC로 만들어줄 때 승합을 한다는 얘기예요. 승합을. LED 개수에 맞게끔. 이 PWM과 FET는 그 소자에 맞는 소자를 썼겠죠. 그러면 AC를 만드는 이걸 갖다가 바로 여기다 공급할 수는 없죠. LED에 공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유회를 거친다. 쇼트키 다이오드와 LC 필터를 통해서 바로 이 커넥터를 통해서 LED 백라이트에 전원을 공급해주는 방식 자체가 뭐냐면 바로 드라이버 또는 컨버터라고 그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분량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점검 들어오게 되면 막바로 이제 그 2차 측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걸 이제 측정을 해봐야 되겠죠. 이제 인버터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이제 분량이라고 알 수 있는 게 뭐 깜빡하고 커진다든가 뭐 이렇게 안 켜진다든가 그런 얘기는 이제 보통 이 고주파 트랜스 2차 측의 회로 이 건선이 단선이 돼가지고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여기 지금 LED 백라이트나 인버터나 다 우리가 피드백 회로를 가지고 있다. 피드백 회로는 뭐라고 얘기했죠? 안정화 회로 또는 보호 회로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2차 측에 어떤 트랜스가 망가졌다 그러면 피드백이 동작돼서 프로텍션을 걸어버리는 거죠. 어디에? PWM에. PWM이 얘가 주 동작을 하는 장치죠. 얘가 FET 드레인에 대기하여 있는 12V를 온오프 시그널을 여기서 줘야 되는데, 그죠? 온오프 시그널, 그죠? 껐다 켰다 하는 그런 신호를 여기다 게이트에 줘야 되는데, 프로텍션이 걸리면 여기서 발진을 멈춘단 말이죠. 그게 이제 피드백에서 주는 신호에 따라서, 피드백 신호로 들어가는 신호에 따라서 이제 스위칭을 하고 안 하고, 또 펄스폭을, 듀티 사이클을 조정하고 안 하는 이런 작동을 하는 것이 뭐냐면 이 PWM이에요. 그 얘는 뭐냐면 이렇게 온오프 사이클을 이렇게 주는데 이걸 듀티 사이클을 주는데 요걸 이렇게 줄 거냐 아니면 듀티 사이클 폭을 이렇게 넓힐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피드백 신호를 받아서 조합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이렇게. 자, 폭을 줄이면 뭡니까? 전압은 다운되겠죠. 폭을 늘리면 어떻게? 전압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제 요런 또 작업을 하는 게 뭡니까? 우리 화면에서 이제 그 화면 밝기 디밍 컨트롤이라죠. 줬을 때는 펄스폭을 조정해서 화면 밝기를 조정하는 기능도 이 PW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얘가 문제가 되면 프로텍션에 걸리게 되면 뭡니까? 얘는 이 발진을 멈추는 거예요.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 안 하니까 결론적으로 FET 게이트 신호를 안 주다 보니까 게이트는 안 열리는 거죠. 우리 전철 타기 위해서
게이트 앞에서 가만히 서 있으면 게이트 열립니까? 교통카드를, 그죠? 교통카드 단말기에 태깅을 해야 되는데, 태깅하는 조건이 뭐지? 얘가 해주는 거죠, 얘가. PWM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이제 그 기본적인 그 우리가 사상을 가지고, 다음, 강의에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버터 회로의 생 동작 분석. 자, 얘는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먼저 우리가, 내용을 좀 알아보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버터는 SMPS로부터 인버터 동작대기 전압인 DC12V를 인가 받아 스위칭을 위한 FET 및 PWM 동작을 위한 VCC 전원을 공급. 동작 대기를 유지하기 때문에 백라이트는 점등이 안 된다. 인버터를 동작시키기 위한 조건은 AD 보드로부터 온오프 시그널을 PWM이 공급받아 스위칭 작업을 하여 CCFL 백라이트에 전원을 공급함으로써 CCFL 백라이트가 점등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인버터 회로는 인버터 동작 전압 공급 회로, 인버터 컨트롤 회로, 스위칭 회로, 승합 회로, 피드백 회로로 구성되어 있다. CCFL은 교류 전압에 의해 점등되므로 DC를 AC화하여 트랜스를 거쳐 승합 후 CCFL에 공급된다. 인버터 구동은 오토 방식이 아닌 AD 보드의 MCU 통제하에서 구동되는 신호에 의한 스위칭 방식으로 동작한다. 자, 요것이 이제 그 인버터 및 그 이 드라이버 쪽에 이제 구동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자, 일단은 인버터는 자체적으로 동작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가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SMPS로부터 12V가 공급이 되면 이 12V는 튜닝 콘덴서를 통해서 FET 드레인에 대기를 하고 있고요. 내부 전압 강화를 통해서 이 PWM이 동작하는 VC 전압, 미니멈과 맥시멈 전압을 전압 강화를 통해서 만들어서 PWM에 VCC에 공급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SMPS PWM은 뭡니까? VCC만 가해주면 펄스 온오프 듀티 사이클을 제공을 했는데 이제 인버터나 드라이버는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죠. VCC만 공급되지만 동작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때 뭐냐면 AD 보드에서 우리가 사용자가 파워온 버튼을 눌렀을 때 그 트리거 신호를 MCU 폼웨어로 전달해서 폼의 내부 연산 과정을 통해서 그 온오프 이 신호가 어디로 들어가냐? PWM의 이네이블 단자로 들어갔을 때 얘가 바로 온오프 듀티 사이클을 FET에 제공하는, 게이트에 제공하는 방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AD 보드에서 신호가 안 나온다면 얘는 영원히 동작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드라이버도 마찬가지죠. 이게 바로 뭐냐면 인버터의 큰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12V 공급되는데 왜 백라이트 안 켜지지?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 인버터나 드라이버는 AD 보드의 MCU 통제하에서 움직인다 하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인버터가 어떻게 구동되는지 요 내용을 다시 한번 알아보고 요 내용을 갖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인버터 회로는 크게 인버터 동작 전압 공급 회로, 인버터 컨트롤 회로, 스위칭 회로, 승합 회로, 피드백 회로로 구성되어 있다. 인버터로 전송되는 컨트롤 신호는 AD 보드에 있는 MCU가 전자 회로를 통제하는 시스템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인버터 동작 조건은 DC 12V 전원 공급, 그라운드, 온오프 시그널이다. 그러면 CCFL 백라이트가 점등되기까지의 동작 단계로는 첫 번째는 인버터 동작 전압 공급 회로로서 SMPS로부터 DC 12V를 공급받아 스위칭 FET에 드레인에 공급하며 DC 12V는 내부 전압 강화 회로를 통해 PWMIC
VCC로 공급, 동작 대기한다. 두 번째는 인버터 컨트롤 회로로서 인버터는 AD 보드, MCU 제어하에 동작 신호를 받아 동작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사용자가 OSD 파워온 버튼을 누르면 트리거 신호를 AD 보드, MCU 펌웨어로 전송되어 내부 연산 과정을 거쳐 커넥터를 통해 인버터 PWMIC 이네이블 단자로 공급, 스위칭 회로를 동작시켜 백라이트를 동작시킨다. 또한 사용자가 화면 밝기 조정을 위하여 OSD 디밍 버튼을 누를 경우 트리거 신호를 AD 보드, MCU 펌웨어로 전송되어 연산 과정을 거쳐 커넥터를 통해 인버터 PWMIC 디밍 단자로 공급, 펄스 폭을 조절하여 주파수를 변화시켜 트랜스 2차 출력 전압을 제어하여 백라이트의 전원을 공급한다. 모니터에 영상 입력 신호가 없으면 백라이트가 꺼지면서 절전 모드로 동작하는 것도 MCU 통제하에 이루어진다. 세 번째는 스위칭 회로로서 사용자가 OSD 파워온 버튼을 누르면 트리거 신호가 MCU 펌웨어로 전송되어 내부 연산 과정을 거쳐 온오프 시그널을 PWM 이네이블 단자로 공급되어 PWM이 동작, 펄스 발진을 하여 온오프 듀티 사이클을 FET 게이트에 공급되면 FET 드레인에 걸려있는 DC 12V를 스위칭하여 DC를 AC화하여 트랜스 1차 측에 공급한다. 네 번째는 승합 회로로서 트랜스 1차 측에 변화하는 AC를 공급하면 트랜스 상호 인덕턴스에 의해 2차 측에 AC 15000V의 유도 기전력을 발생시켜 백라이트를 점등하고 점등된 상태에서 최대 밝기를 유지한다. 다섯 번째는 피드백 회로로서 2차 측 전압 변동을 감지하여 전류의 변화량을 PWM 피드백 단자로 공급하면 온오프 듀티 사이클을 조정하여 항상 2차 측에 일정한 전압을 유도하는 피드백 회로가 동작한다. 자, 이것이 이제 그 인버터의 동작 그 분석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인버터는 본인 혼자 동작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모니터 SMPS는 220V를 인가하면은 2차 측으로 AD 보드가 필요한 5V하고 인버터의 동작 전압을 공급해 있는 12V가 바로 오토 방식으로 바로 2차 측의 출력 전압이 나오죠. 그런데 인버터는 자체적으로 12V가 공급되더라도 백라이트 점등을 못한다. 즉 인버터가 구동을 못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항상 AD 보드 통제하에서 움직인다. 즉 사용자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만 그 우리가 온오프 시그널을 그 PWM의 이네이블 단자로 줘서 이게 이제 펄스 발진을 해서 스위칭을 해서 이제 이쪽 기본적인 동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PWM이라는 것은 이 동작 자체가 SMPS하고 틀린 게 얘가 PWM에 VCC가 공급되더라도 우리가 동작을 안 하는 이유는 SMPS PWM과 틀린 방식이다 이거죠. 여기 반드시 이네이블 단자로 AD 보드로부터 이게 AD 보드로부터 오는 신호죠. AD 보드로부터 신호가 들어와야 얘가 이제 나 펄스 발진 시작하라고 신호가 왔다 하고 동작을 해서 지금 요 FET 드레인에 걸려있는 12V를 스위칭 해가지고 DC를 AC화해서 여기 트랜스 1차 측에 가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 코일이 2차 측에 많이 감겨져 있는데 코일 건선수의 전압이 비례하다 보니까 승합을 해서 이 CCFL에다가 그 점등을 시켜주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보면
이 동작 전압, 동작 대기 전압은 SMPS로부터 12V를 공급받아서 하나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스위칭 FET의 드레인에 공급을 합니다. 드레인에. 여기 대기하고 있는 거죠. 대기. 하나는 뭡니까? PWM IC가 동작하기 위해서 동작 전압을 공급해 주는데 이 PWM IC는 소재에 따라서 얘가 가지고 가는 기본 전압 VCC가 있어요. 데이터 시트를 찾아보면 얘가 미니멈 몇 볼트에서 몇 볼트 사이가 공급돼야 얘가 동작을 합니다. 그런 데이터 시트를 여러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얘가 만약에 5볼트를 필요한다. 그럼 12볼트를 받아서 내부 정화 강화 회로를 통해서 얘에 맞는 VCC를 공급을 해서 딱 동작 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대기하고 있는 거죠. 동작을 안 한다고 그랬죠. 이때 이제 사용자가 파워온 버튼을 누르면 파워온 시그널이 어디 들어가냐면 이쪽 커넥터를 통해서 PWM-IC 이네이블 단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PWM-IC는 야 동작하라고 명령을 내렸어 하고 얘가 온오프 듀티 사이클을 제공할 거란 말이죠. 여기 어디 들어가냐? FET 게이트에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SMPS로 받은 12V는 드레인에 대기하기 때문에 FET나 TR의 특징은 뭡니까? 베이스 또는 게이트에다가 어떤 신호가 들어와야 게이트가 열리는 거죠. 즉 온오프 스위칭을 한다는 얘기죠. 이 듀티 사이클을 여기 게이트에 전환해 주게 되면 온 타임에는 드레인 소스로 흐르고 오프 타임에는 안 흐르고 껐다 켰다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DC가 바로 AC화가 되더라. 그래서 고주파 트랜스, 요 트랜스가 여기 있죠? 고주파 트랜스 1차 측에다가 가해주다 보니까 트랜스 상호 인덕턴스에서 1차 측에 변화하는 전류를 공급해 줬더니 상호 인덕턴스 2차 측에 유도기 전력이 발생된다는 게 이 트랜스의 코일의 원리죠, 이게. 그래서 2차 측에는 코일이 굉장히 많이 감겨져 있죠. 건선수에 비례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여기 DC를 AC화한 이 AC 전압이 승합이 돼서 이쪽으로 나가더라는 얘기죠. AC에서 AC로. 그래서 이제 백라이트가 보통 초기에는 15,000V를 걸어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고압 방전을 통해서 CCF를 켜주는 방식을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동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SMPS 이 전원 공급 장치에는 피드백 회로라는 게 있어서 어떤 안정화 회로, 보호 회로라고 얘기하는 거죠. 2차 측의 출력 전압 변동을 감지해서 얘가 이제 이 신호를 어디 주냐면 PWM 이네이블 단자로 줘서 피드백 단자로 줘서 이제 얘가 듀티 사이클을 조정하는 거죠. 펄스 폭을 늘릴 거냐 아니면 펄스 폭을 좁힐 거냐 이런 결정을 하는 거고 2차 측에 하던 단선이자 쇼트가 됐다 그러면 얘가 뭡니까? 펄스 폭을 중단할 거냐 하는 결정을 이 피드백에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CCLPL 백라이트 방식은 뭐 어떤 상하 백라이트가 하나씩 있으면 얘가 단선이 되게 되면 뭡니까? 프로텍션이 걸리죠. 피드백이 동작돼서 즉 PWM 펄스 발전을 중단한다 하게 된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스위칭 FET 게이트에다가 즉 펄스 신호를 안 준다. 그럼 뭡니까? 스위칭 안 하게 되죠. 스위칭 안 하게 되면 결론 2차 측에 전압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얘가 점등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피드백 회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안정화 회로, 보호 회로라고 할 수가 있죠. 보호 회로. 쇼트가 되는데도 계속 한다 그러면 나름대로 또 사고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SMPS도 마찬가지고 이런 인버터 드라이버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이 신호 피드백 회로가 존재하고 있다 하는 거죠. 여기서 컨트롤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큰 어떤 그 관건이 되는 것은 바로 요 부분 스위칭부에 스위칭부가 또 고장이 좀 많이 나는 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이제 기본적인 이론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12V가 들어가게 돼. 이 단자를 통해서 보통 6핀을 써요. 6핀. 보통 표준 단자 요즘 전부 다 6핀을 씁니다. 인버터나 드라이버는. 그래서 1, 2번이 VCC고 2번이 디밍, 3번이 온오프. 그 다음에 뭡니까? 4번 3번이 이제 그 온오프, 4번이 디밍, 5, 6번이 그라운드죠. 그렇게 표준 이제 단자를 쓰고 있습니다. 들어가면은 항상 12V가 여기서 SMPS로 12V가 들어가면 막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항상 콘덴서를 거치게 돼 있죠. 우리 옛날에 레귤레이터 공부할 때도 많이 얘기했지만 항상 레귤레이터 앞뒷다리에는 뭐가 아니면 콘덴서가 붙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메인 전원부 쪽에서 12V를 공급받아서 뭐 레귤레이터 인풋 단자로 들어가게 되면 항상 콘덴서를 거친다. 그래서 12V가 공급되면 레귤레이션 동작에 의해서 나온 5V는 반드시 콘덴서를 거쳐서 최종 보호에 공급된다. 반드시 콘덴서를 거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튜닝 콘덴서 얘도 문제가 많이 되죠.
여러분들이 이제 초보자 같은 거 많이 발견하는 게 뭐냐면 얘가 용량 감퇴된 거, 배가 부른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방폭변이 찢어져가지고 전에 흘러나왔을 때, 아, 얘 갈면 되겠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수리를 하죠. 하지만 콘덴서가 알아서 되는 것도 있지만은 보통 그 정도 됐다 그러면 딴 쪽에서 데미지를 입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2차 점검을 나중에 하셔야 되겠죠. 이게 들어가면 요 이제 콘덴서를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냐? 요 콘덴서 통해서 이 FPT 드레인에 들어가는 거 드레인에 이쪽 드레인에다가 대기하고 있는 거죠. 드레인에. 그다음에 여기서 전압강을 통해서 여기 VCC, PWM VCC로 공급된다 이거죠. 여기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제 AD 보드로부터 이 신호가 요 단자를 통해서 온오프, 3번이 온오프라고 그랬죠. 단자를 통해서 이 회로를 통해서 어디 들어가요? 여기 이네이블 단자 또는 온오프 단자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게 되면 이때 이제 얘가 PW에 동작을 해서 스위칭을 해서 DC를 AC화해서 여기 트레이스 1차 쪽에 걸어주는 거죠. 트레이스가 두 개 있는 것은 백라이트가 상하에 있기 때문에 얘는 상 담당, 얘는 하 담당이기 때문에 두 개가 있는 거고 FET 두 개가 있는 거죠. PWM 듀얼 동작을 하기 때문에 얘 담당 얘는 같이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가는 거죠. 나갈 때 반드시 이 밸러시스트 캐패시터를 거치게 되는데 이 밸러시스트 캐패시터는 뭐냐면 전류량을 조절하는 하나의 캐패시터, 세라믹 컨덴사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요게 이제 뭐냐면 그 인버터 쪽 형광등 방식의 인버터 쪽에 CCFL 전원 공급 장치인 인버터의 동작 조건이다. 동작 원리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쭉 하면서 나중에 여기 피드백 회로를 거치게 되는데 여기 보면 TR 저항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걸 거쳐서 이 피드백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안 됐을 때도 이 TR이라든가 저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측정하시면 되겠죠. NPM, PMPTR 뭐 이 양부 판별하는 것은 여러분 다 아니까 또 심심찮게 피드백 회로도 문제가 되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주로 이 고주파 트랜스, 인버터 트랜스라고 하죠. 고주파 트랜스, FET, PWM 또 내지는 여기 요거 콘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반드시 12V가 들어갈 때 바로 다이렉트로 콘덴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 휴즈를 하나 거치게 되죠. 휴즈. 요 휴즈도 잘 나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측정하는 방법은 뭐 기본적으로 다 아시니까 동작 원리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머릿속에 이런 기본적인 회로 동작 원리를 머릿속에 이제 기억을 하시고 고장 수리가 들어왔을 때 그 단계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겠다. 점검을 해 들어가면 되겠다 하는 얘기죠. 자, 요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럼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뭐가 틀리냐면 똑같이 동작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트랜스가 지금 없어요. 트랜스가. 지금 아까 한 내용이랑 같아요. 단지 뭐냐면은 여기 지금 트랜스가 승합 회로가 없고 승합 회로 대신에 이 정류 회로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 동작 내용들은 똑같아요. 같습니다.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죠. SMPS로부터 12V가 공급되면 이 12V는 스위칭 FET에 이 드레인에 딱 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긴 PWM IC는 LED 개수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스위칭 FET PWM은 설계자가 어떤 거기에 맞는 소자를 썼겠죠. 그러면 이 12V는 SMPS로부터 받은 동작 대기 전압의 12V는 내부 전압 강화기를 통해서 이 PWM VCC로 들어간다 이거죠. 요것도 만약에 여기는 PWM인데 요 PWM 품번을 갖다가 데이터 시트를 조회하게 되면 얘는 미니멈 얼마에서 맥스 얼마 사이에 전압이 공급돼야 된다. 그게 이제 데이터 시트상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 VC 공급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 상태에서는 뭐 드라이버라든가 인버터 같은 경우는 동작을 안 한다고 그랬죠. AD보드 통자에서 움직이는 애기 때문에 여기 동작 대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때 사용자가 파워온 버튼을 누르거나 리모컨에 파워온 스위치를 눌렀을 때 바로 이 시그널이 AD보드로 들어가서 파워온 버튼을 누르게 되면 OSD 파워온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파워온 트리거 신호가 바로 MCU로 들어가는 MCU로 입력이 됩니다. 그 MCU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바로 운영체제인 폼웨어가 들어가 있다. 즉 전자회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폼웨어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운영체제가. 그럼 걔가 이제 그 온 트리거 신호를 받아서 내부 연산 과정을 통해서 막바로 이쪽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온오프 스위칭 회로가 있어요. 보통 TR로 구성되어 있는데 AD 보드 쪽에 스위칭 회로를 타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이네이블 신호가 어디 들어가냐? 바로 이 PWM의 이네이블 단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PWM은 뭐냐면 동작 신호를 받았기 때문에 동작 대기 전압인 VCC를 받고 AD 보드로부터 이네이블 신호, 온오프 신호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PWM은 뭡니까? 동작 조건이 되는 거죠. 바로 뭡니까? 온오프 이제 펄스 발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온오프 듀티 사이클 어디 주냐? 얘도 마찬가지로 이 게이트에 주는 겁니다. 그럼 대기하고 있던 이 12V는 게이트를 열어라는 신호를 게이트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 뭡니까? 드레인에서 소스를 흐르면서 온타임 시가 열리고 오프타임이 꺼지고 그러니까 껐다 켰다 껐다니 뭡니까? DC가 AC화가 되더라. AC화 되더라. 근데 LED는 이 드라이버는 LED에 LED 백라이트를 점등하기 위한 전원 공급 장치라고 했죠. LED는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기 때문에 AC를 공급해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서 여기서 스위칭을 한 거죠. 스위칭을 하는데 LED 개수에 따라서 나가는 공급 전압이 12V가 될 수도 있고 40V가 될 수도 있고 100V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뭡니까? 껐다 껐다 스위칭하면서 DC를 AC화 하면서 일종의 승합을 하는 거죠. 승합 승합한 AC는 뭡니까? 얘가 교류를 공급해주면 LED는 점등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이 승합된 AC를 쇼트키 다이오드와, 그죠? 쇼트키 다이오드와 LC 필터를 통해서 정류를 하는 겁니다. 정류를. 여기 보면 정류가 있죠? 쇼트키 다이오드 L, 코일과 콘덴서를 통해서 정류한 승합된 AC를 여기서 정류해서 바로 이쪽으로 커넥터를 통해서 LED 백라이트로 공급해서 LED가 점등이 되는 방식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면 인버터하고 틀린 점은 뭐냐? 바로 인버터는 뭡니까? 인버터는 여기 뭡니까? 이 트랜스가 있었어요. 트랜스 하면서 얘는 승합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LED는 뭡니까? LED는 이 교류를 공급해주면 안 되니까 승합회로 대신에 정류회로가 있다.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 트랜스가 없겠죠. 고지바 트랜스가 없지 않습니까? 이 동작하는 구조 원리는 똑같아요. FET 있죠. PWM 있죠. 근데 여기 튜닝 콘덴서 있죠. 똑같다고요. 단지 뭐냐? 트랜스가 없기 때문에 승합회로가 빠져 있으면서 LED는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있는 전자 소자이기 때문에 직류를 공급해 줘야 되기 때문에 승합된 AC를 정류해 가지고 LED에 공급되는 정류회로가 존재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틀린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입문하시는 분들은 인버터하고 드라이버 하면은 굉장히 다르다. 물론 다르죠. 구조는 뭐 동작 조건이 틀리니까. 근데 이 원리는 같다는 얘기죠. 원리는. 요것만 틀린 거지 같다는 얘기죠. 단지 이제 소자들이 LED는 뭐 100V 이상 공급되는 이 콘덴서 내압들이 높죠. 보통 우리 인버터에 쓰는 것은 뭐 12V, 뭐 24V 그런 내압을 가진 걸 쓰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뭡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내압들이 높아요. 이 FET도 그렇고 이 PWM도 그렇고 높습니다. 왜냐하면 LED 개수에 따라서 LED가 어떤 그 20개가 있는 게 있고 40개가 있는 게 있고 60개가 있는 거고 그러면 LED 안에 보통 3V를 쓰니까 곱해 보세요. 그러면 직류를 DC를 얼마큼 나와야 된다 그러면 요 이제 스위칭 에러에서 요거를 설계자들이 계산을 했겠죠. 해가지고 이제 승합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정류를 해서 하는 공급되는 그런 걸 쓰고 있다. 그거만 틀린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인버터나 드라이버다 아니면 TV도 이제 CCFL 방식의 TV다 LED 방식의 TV다 그러면 이 원리는 같으니까 그분을 뒤져나가면 돼요. 2차 측에 전압이 안 나온다? 그럼 일단은 얘가 펄스 발전하는가, 스위칭 되는가, 오시로스코프 파형으로 찍어보고, 된다 그러면 뭡니까? 이쪽에서 정류가 제대로 되는가, 쇼트키 다이오드가 뭐 문제가 되면은 정리를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럼 양부 판별해서 측정을 하고, 이 콘덴서는 이제 눈으로 확인되는데, 이게 뭐 3년 이상 되면 전액 콘덴서는 용량 감퇴가 되다 보니까, 떼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뭐 캐피스턴스 메타로 측정을 해서 용량 감퇴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근데 이게 3년 이상 되면 이 전액 콘덴서들은 용량 감퇴가 많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이 인버터나 드라이버 쪽을 보면 콘덴서들이 지금 제조 원가 절감을 위해서 고급 콘덴서들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뭐 제 마음 같아서는 이제 고체 콘덴서인 솔리드 콘덴서를 쓰면 더욱더 좋겠지만 이런 것들은 전액 콘덴서는 일단은 뭐 우리가 모니터나 TV를 쓰다 보면 열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전해 콘덴서는 안에 전해액이 유전체가 전해액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전해액이 마르는 드라이업 현상이 생긴다.
드라이업 현상이 생긴다는 뭡니까? 유전체가 마른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용량 감퇴가 된다. 용량 감퇴가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전기를 많이 저장할 수가 없다. 많이 저장할 수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전격 전압을 갖다 최정부에 공급을 못 해준다. 이런 결론에 우리 봉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인버터나 드라이버를 생각할 때는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승합 회로가 없고, 형광등은 교류를 공급해주는 방식이지, 거기는 승합 회로가 있고, LED는 플러스 마이너스 극수 전자 소자지, 그 직류를 공급하니까, 트랜스가 없겠구나. 그것만 생각하면은 크게 문제될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입문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고요. 이제 모니터 쪽 SMPS는 오토 방식으로 동작하는데 TV는 220V 넣으니까 5V만 나오고 12V, 24V, 33V 안 나온다. 그건 이제 메인 스위칭으로 스탠바이 방식이라는 그런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오는 또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얘기도 드렸죠. 같은 내용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버터 회로 방식은, 인버터 쪽은 이 토폴로지, 어떻게 회로가 구성되어 있냐. 그래서 이제 벅 로여 구조, 풀 브리지 구조, 하프 브리지 구조, 푸시빌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스위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요렇게 이 방식들이 있어요. 방식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너무 개의치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어떤 거는 풀 브리지로 구성된 게 있고, 여기. FET를 4개로 해서 이렇게 그린 게 있고, 요 2개로 해서는 하프 브리지 방식이 있는데, 하프 브리지 방식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게 좋다 나쁘다 그거는 회로 설계자들이 어떤 토폴로지 방식을 썼냐에 따라서 틀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요런 방식도 있다. 나는 지금 인버터 봤더니 FET가 2개뿐이 없는데 저건 4개로 구성되어 있네. 그런 것들은 너무 개의치 마시고 어떤 토폴로지 방식을 썼냐에 따라서 틀리다. 근데 원리는 같다는 얘기죠. 원리는 같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여기에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모니터 쪽에 립스보드 쪽에 동작 시연을 한번 알아볼게요. 왜냐면 220V를 넣으면은 220V를 넣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AD 보드가 필요한 5V와 인버터의 동작 대기전압을 공급해주는 대기전압 12V를 바로 오토 방식 2차측에 나온다는 얘기죠. 이거 잠깐 보겠습니다. 다시, 이거는 많이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 알겠죠? 자, 220V를 꽂으면 모니터 립스보드는 바로 뭡니까? 바로 2차측에 필요한 5V, AD 보드용 5V와 12V 전압이 인버터 동작 시 동작 대기전압 12V가 바로 이렇게 출력되는 방식을 오토 방식으로 구현하고 있다. 오토 방식으로 구현하는 얘기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아마 이걸 설계한 사람들이 모니터는 전력을 이렇게 많이 소비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오토 방식이라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해서 아마 하지 않았냐. 그런 저 추측입니다. 자, 여기서 2차 측에 전압이 바로 나오죠. TV는 5V 스탠바이만 나오죠. 이때 이제 우리가 이 온오프 시그널이 뭐냐면 이제 AD 보드 사용자가 파워온 버튼, OSD 파워온 버튼을 눌렀을 때 이 신호가 바로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 립스보드 쪽이 커넥터, 이쪽 온오프 단자 커넥터를 통해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자, 그럼 이 12V는 이쪽 회로를 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쪽 뒤에. 여기가 인버터부죠. 트랜스 2개가 있다는 얘기는 얘는 CCFL 방식의 백라이트 방식의 인버터 전원 공급 장치구나. 여기 보면 알겠죠. 그럼 뭡니까? 이 12V는 이 튜닝 콘덴서를 통해서 휴즈도 거치겠죠. 여기 휴즈가 있는 게 있고 짬파선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이 뒷면에 지금 FET하고 PWM이 있는데 거기 FET에 12V가 대기하고 있고 전압 강화를 통해서 PWM에 VC 단자 들어간단 말이죠. 이 12V는. 근데 백라이트는 안 켜진다 그랬죠. 왜냐면 AD 보드에서부터 야 PWM 너 동작해 이런 신호를 받는 게 뭐냐 온오프 시그널이란 말이죠. 이걸 제가 강제적으로 여기다 만들 수가 있다 그랬죠. 강제적으로 립스보드에 강제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뭐예요? 여기 5V 단자하고 여기 5V AD 보드에 나오는 5V 요 단자하고 요 온오프 단자를 갖다가 이 스위치 달아갖고 키면은 들어가면 바로 5V가 들어가는 거겠죠. 이네이블 단자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지금 구현을 제가 해놓은 겁니다. TV도 마찬가지죠. 메인 스위치를 강제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온오프 시그널을 넣었다고 해서 들어온다고 가정하게 봅시다. 이렇게. 그럼 여기 온오프 시그널이 들어왔죠. LED를 켜지게 만들었으니까 일단은. 그럼 이 신호가 어디로 들어가냐?
바로 여기 PWM에, 여기 지금 PWM 있는데, 거기에 이네이블 단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동작 신호를 받았기 때문에 펄스 발진을 해가지고, 스위칭을 해가지고, 여기 트랜스에 공급되면, 일단 트랜스 상호 인덕턴스에서 2차 측에 유도기를 발생된다. 그래서 이제 포트를 통해서, 커넥터를 통해서 CCFL이 켜지는 거죠. 자, 그럼 이 온오프 시그널 5V가 지금 들어갔죠, 이렇게. 이게 동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다 이제 CCFL 달면, LED 백라이트가 켜지겠죠. 자, 온오프 시그널 꺼지면 뭡니까? 꺼졌죠, 여기? 꺼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꺼지니까. 여기 PWM의 이네이블 신호가 끊어지니까 뭡니까? PWM의 펄스 발진, 온오프 펄스 발진은 중단을 한다. 중단한다는 얘기는 스위칭을 끊는 겁니다. 그러니까 2차 측에 전압이 안 나오니까 결론적으로 백라이트가 소등이 되는, 꺼지는 그 결과가 온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AC 220V를 뽑더라도 여기 지금 충전된 전기가 어느 정도까지 남아있어요. 그러다 완전히 방전이 되겠죠. 요게 이제 뭡니까? 요게 지금, 동영상으로 보여드린 그 인버터의 구동 방식입니다. 구동 방식. 항상 AD 보드로부터 온오프 시그널이 넘어와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 여기는 다 정상이에요. 근데 신호가 안 들어오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립스보드 SMPS 파트와 인버터 파트는 정상인데 얘가 동작을 안 한다 하는 얘기는 뭡니까? 결론적으로 AD 보드에서 폼웨어가 손상이 되거나 아니면 그 온오프 시그널을 그 이쪽으로 넘겨주는 그 TR로 구성된 TR이 손상이 돼서 스위칭 에러가 손상이 돼서 결론적으로 신호가 안 넘어온다. 그럼 여기 정상인데 문제가 됐다 그러면 뭡니까? AD 보드 폼웨어에 그 클락이라든가 이런 인풋이나 아웃풋 파형이 제대로 나오나 측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온오프 시그널을 우리가 그 스위칭 해주는 MPNTR, PNPTR로 구성된 그 스위칭 TR을 양부 판별을 해서 그 TR도 잘 나가거든요. 거기 베이스에 문제가 되면, TR이 문제가 되면 베이스에 신호를 가해줘도 컬렉터에서 에미터를 안 흘릴 거 아닙니까? 시그널이. 그 통해서 스위칭을 통해서 여기로 넘어오는 거니까, 이 커넥터로 넘어오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뒤지면 되겠죠. 뒤에 방식에서 뒤에 이제 강의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요 동작 그 동영상의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이제 CCFL 방식의 그 립스보드라 그러면, 인버터라 그러면, 그러면 이제 LED 방식의 백라이트의 그 드라이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지금 여기 SMPS 파트고 여기가 드라이버예요, 여기가. 근데 뭡니까? 드라이버는 이 트랜스가 없다고 그랬죠? LED는 직류를 공급해주고. 동작은 똑같아요. 220V를 꽂게 되면 AD 보드가 필요한 5V와 드라이버가 동작에 필요한 동작대기는 10V가 공급된다. 이때 동작을 안 하지만 이때 AD 보드로부터 온오프 시그널이 들어오면 뭡니까? 이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얘가 승합을 하겠죠, 승합을. LED 개수에 따라서 지금 18V 이상이 나오네요. 여기 승합이 되는 거죠, 여기서. 받아서 스위칭을 해가지고 DC를 AC화 했는데 AC가 승합되면서 교류다 보니까 얘는 동작을 못하겠죠, LED 백라이트가. 그러니까 여기서 쇼트키 다이오드와 LC 필터를 통해서 여기서 승합된 AC를 DC로 바꿔서 공급해 준다. 그렇게 이제 틀린 거죠, 이게. 그거만. 요즘은 이제 이렇게 그 모니터들이 이렇게 립스보드로 이렇게 통합되어 있는 게 거의 대부분이고요. 이게 요것만 별도로 떼어가지고 드라이버가 따로게 돼 있고 나머지는 이제 뭐 아답터로 공급해 준다든가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보통 근데 TV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통합되어 있는 게 있고 지금 요 드라이버만 바깥으로 빠져 있는 것이 독립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자, 이것이 이제 동작 분석이고요. 자, 인버터 회로도를 잠깐 봅시다. 인버터 회로도. 회로도는 사실 별거는 없어요. 자, SMPS로부터 12V가 일로 들어오는 거죠. 이게 SMPS로부터 받는 동작 대기 전압이죠. 들어오면 이 라인을 타고 어디로 쭉 들어가냐면 바로 여기 FET 드레인에 딱 대기하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대기. FET 두 개 있는 것은 백라이트가 상하 두 개가 있으니까 FET도 두 개가 있어야 되겠죠. 아까 LED는 보통 그 LED 모니터 같은 경우는 엣지 방식으로 상에 하나가 있던가 좌에 하나가 있던가 하기 때문에 FET가 하나밖에 없어요. FET가 두 개 있으면은 아마
그거는 상하 두 개가 있어서 그렇게 공급되는 방식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12V를 가지고 PWM에 VCC 전압을 공급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VCC 전압. VCC 전압이 이제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공급이 되죠. 전압 강화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 VCC가 공급되면 일단 동작 대기를 하고 있는 거죠. 동작 대기입니다. 여기서는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AD보드로부터 온오프 시그널 받는 거죠. AD보드 온오프 시그널은 뭡니까? 사용자가 어떤 액션을 취한 값이죠. MC로 들어가서 펌웨어 연산 과정을 통해서 이쪽으로 커넥터를 통해 들어오게 되면 이 온오프 시그널이 어디 들어갑니까? 이네이블 단자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PW의 동작 신호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온오프 펄스 발전을 하게 되겠죠. 이 펄스 발전 신호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쪽으로 게이트로 주게 되죠. 이런 식으로. 요 게이트로 공급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대기하고 있는 12V가 스위칭을 해가지고 DCO가 ACO가 된다. 그래서 이 트랜스가 이게 1차 측이고 2차 측이죠. 1차 측으로 공급되면 트랜스 상호 인덕턴스에서 2차 측의 코일이 굉장히 많이 감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승합이 되는 거죠. 승합이. 이게 승합회로죠. 그래서 이쪽으로 공급돼서 백라이트가 점등하게 된다. 점등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나머지는 뭡니까? 2차 측의 출력 전압 변동을 감지해서 이제 피드백 회로가 동작을 하겠죠. 피드백 회로가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해서 이게 어디로 들어가냐? 이게 어디로? 바로 이쪽에 피드백 회로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피드백 회로로. 그래서 이 이제 전압 변동을 감지해 가지고 펄스 폭을 늘릴 거냐 줄일 거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 PWM이 펄스 폭을 조정을 하더라는 얘기죠. 이렇게 조정하고 뭐 늘릴 수도 있고 이렇게 조정을 하더라. 만약 2차 측에 어떤 문제 쇼트가 생겼다 그러면 뭡니까? 프로텍션이 발생되니까 얘는 뭡니까? 펄스 발전을 중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위칭 안 하니까 2차 측에 전압 공급이 당연히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로는 SMPS보다 뭐 그렇게 뭐 복잡한 회로는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늘상 제가 말씀하지만은 이 실물을 보고 이 구조가 틀릴 수는 있어요. 동작 원리는 같지만 설계자가 이 구조를 틀리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본 회로들을 가지고 이게 따라가서 이게 어디로 들어가는구나 그런 걸 여러분들이 회로를 자꾸 따라 들어가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은 익숙해지지가 않습니다. 요런 모양만 늘상 봤다가 이상한 뭐 큰 게 뭐 구조가 다른 게 들어오니까 당황을 해가지고 또 못 쫓아가는데 그런 경우는 뭐 여러분들이 이 회로를 잘 익히지 못해서 동작 원리를 익히지 못해서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볼 수밖에 없죠. 이거 따라서 들어가게 되면 다 이게 연동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따라 들어가시면 되고 문제는 고장이 났다. 그럼 양보 판별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겠죠. 자, 이 회로도는 제가 우리 공식 카페에 제가 올려드린 것 같은데 뭐 제가 오늘 확인해보고 안 올렸으면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회로도는 여러분이 머릿속에 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드라이버 회로도 별거가 아니에요. 드라이버 회로 사실은. 여기 승합 회로 트랜스만 빠져 있는 거죠. 마찬가지죠.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자, 12V를 받아서 내부 전압 강화회를 통해서 전압 강화회를 들어서 이게 지금 어디 들어가요? FET로 들어가는 거 FET로 들어가는 거죠. FET. FET 드레인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어가. 이쪽으로. 그럼 나머지 12V는 전압 강화를 통해서 PW의 VCC로 들어간단 말이죠. 이 VCC로. 그럼 여기서 이제 동작 대기죠. 대기 상태에 있다가 AD보드로부터 온오프 시그널이 들어오게 되면 어디로 들어가냐? 이 시그널이. 이쪽 이제 이네이블 단자로 뭐 들어가겠죠? 들어가게 되면 펄스 발전해서 얘가 이제 DC를 받아서 여기 PWM과 FET 조합해서 AC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AC가 승합이 되는 거죠. 승합이 되는 거예요. 그럼 AC를 승합된 거 갖다 LED 공급하면 LED에다가 AC를 공급하면 LED가 점등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쇼트키 다이오드와 LC 필터를 통해서 여기에 맞는 DC를 공급해 주는 거죠. 근데 이게 50V가 될 수, LED 개수에 따라서 LED 개수 아까 말한 뭐 30개가 될 수도 있고 40개가 될 수도 있고 60개가 될 수도 있고 이 틀리잖아요. 자, 3V짜리 가정한다면 그러면 이 스위칭 회로에서 이 소자 구성을 설계자가 해서 이 전압이 나오도록 해가지고 이걸 맞춰주는 거죠. 저 백라이트, 우리 CCFR 방식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죠. LED 개수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LED 백라이트 했을 때 2차 쪽에 전압을 재면 어떤 건 60V 나오는 것도 100 몇 볼트 나오는 것도 있죠. 그게 이제 LED 개수에 따라서 이쪽 그 승합회로
이쪽 스위칭 에러가 틀리는 거죠. 예. 그 피드백 에러 마찬가지로 피드백을 통해서 이제 2차 측전압 감정에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온오프 듀티 사이클을 조정 여기서 한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지금 승합에 트랜스가 있냐 없냐, 승합 회로 대신에 정류 회로가 구성됐다, 그런 걸 보고 우리가 판정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회로도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일 사실 복잡한 게 TV SMPS가 좀 복잡하고요. TV 쪽에 SMPS나 인버터 드라이버 쪽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회로들이. 원리만 좀 알면, 사실 수리라는 게 원리하고 회로만 좀 이해하게 되면 수리가 가능해요. 가능한데 그 이론과 원리를, 동작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수리를 못하는 거지.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 양부 판별이 다 할 줄 알잖아요. FET라든가 PWM이라든가 이거 다 양부 판별할 줄 알잖아요. 그럼 수리는 뭐 그렇게 사실은 하나하나 좀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뒤져가면은 수리 못할 건 사실 없죠. 자, 그래서 요 기본 회로도, 동작 원리,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인버터와 드라이버 차이는 뭐다? 직류를 공급해 주냐 교류를 공급해, 그 차이고, 교류를 공급해 주면 당연히 승합을 해야 되니까 트랜스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드라이버는 뭐냐? LED가 이제 전자 소자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승합 회로가 없고 그걸 갖다가 정류해서 직류로 만들어준 정류 회로가 있을 것이다. 그런 것만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인버터 동작 공급 회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강좌를 좀 이어서 할게요. 지금 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잘 인식을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실제 실물을 놓고 이렇게 회로들을 따라가 보는 연습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따라가지 않으면, 회로도, 기본 회로도 동작 원리를 놓고 따라가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을 죽었다 깨라도 수리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이런 회로를 따라가면서, 아, 요렇게 이 회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아, 요거는 요런 원리가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지금 요번 다음 강의 그 연장해서 하고요. 자, 오늘도 강의 들은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구독, 클릭,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